모건 깁스 화이트의 토트넘행의 히얼위고가 떴습니다. 양측이 영입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고요. 토트넘이 6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진짜 밤에 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란 소식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굉장히 활발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칼을 뽑아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소식, 모하메드 쿠두스가 영입됐고요. 이건 오피셜이 떴죠. 그리고 일본인 수비수 타카이 코타도 영입. 직전 시즌까지 임대생이었던 마티스텔, 케빈 단소가 임대 종료 후 완전 영입까지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토마스 프랭크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여러 가지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적 시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의외의 피해자가 있죠. 바로 접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쿠두스 영상을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거든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자료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모건기 사이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영상은 바로 밀고 바로 이 영상 모건기 사이트 주제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모건기 사이트의 토트넘 이적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깁사이트 이적에 놀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얘가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어? 6천만 파운드 방출 조항? 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이 소식 자체가 맨 처음 나온 게 온스테인발 기사였거든요. 토트넘의 관심이 모건 깁스 화이트한테 쏠렸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접근에 대한 첫 기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로마노의 히어위고가 뜨기까지 겨우 2시간 16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온스테인발 첫 기사입니다. 토트넘이 모건 깁스 화이트를 지켜본다. 토트넘은 노팅엄의 미드필더 모건 깁스 화이트에게 관심을 돌렸다. 이 기사에서부터 그리고 말씀드린 2시간 16분 뒤 바로 로마노의 히어위고가 떴죠. 스퍼스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직접 접촉 후 6천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을 발동시켰다. 24시간 내에 메디컬 테스트 예정이다. 그야말로 우리 시간대로 새벽 시간 동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막 링크가 나면서 어떤 클럽이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수도 열망을 한다.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킬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하나도 없이 온스테인발 첫 기사 그리고 로마노의 히어위고까지 이 정도로 빠르게 이어진 건 확실히 흔한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내용, 모건 깁스 화이트는 어떤 선수인가? 2000년생 25세고요. 리그 34경기 7골 8어시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누누의 노팅엄 포레스트 팀 내 리그 득점 2위였고요. 어시스트 역시 2위였어요. 깁사이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높은 공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미드필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팀에서 좋은 수치를 보여준 지표들인데 우선 노팅엄 팀 내 빅찬스 창출 1위였고요. 높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다른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수치가 경기당 키패스 생성. 이 선수가 다른 동료에게 패스를 했을 때 그 패스를 받은 선수가 슈팅까지 이어지는 거. 이 키패스도 경기당 평균 1.5회를 생성하면서 노팅엄 팀 내 1위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10번 미드필더라고 부르는 유형이죠. 중원 지역에서부터 파이널 서드 인근에서 볼을 잡았을 때 동료에게 좋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미드필더. 상황에 따라서 동료의 발밑으로 주는 정확한 패스라든지 아니면 그의 앞 공간으로 찔러 넣어주는 그런 좋은 공간 파악 능력이 장점으로 평가받았던 선수입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는 누누 전술의 확실한 핵심이었죠. 지난 시즌 누누의 노팅엄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누누의 전술이라고 한다면 빠른 전환, 치명적인 역습, 이런 실리적인 플레이로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전술이었는데 이 시스템을 본 사람들이 원샷 원킬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빠른 템포의 축구, 빠른 전환을 중요시하는 축구에선 앞선 10번 미드필더가 이리저리 볼을 끈다거나 템포를 죽인다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누누의 시스템 안에서 모건 깁스 화이트 같은 경우는 템포를 죽이지 않는 빠른 템포의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시즌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장면이었는데 노팅엄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후반 83분의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맨시티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볼을 소유하고 공격권을 가지고 있고 슈팅은 때리지만 끝내 노팅엄의 골문을 꿰뚫지는 못하면서 0대0 상황에서 83분을 맞이했는데 뒤쪽에서 볼을 잡은 모건 깁스 화이트가 전방을 바라봅니다. 말씀드렸듯이 후반 83분까지 시티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수들의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있는 반면에 라인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 허드슨 오도이가 침투하는 공간을 아무도 마크하지 않고 있죠. 이걸 확인한 깁사이트가 곧바로 허드슨 오도이에게 롱패스를 방출. 그대로 상대 라인을 꿰뚫어 버립니다. 허드슨 오도이는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이렇게 쉽게 상대 파이널 서드로 올라갈 수 있었죠. 이후 허드슨 오도이는 그대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맨시티의 골문을 꿰뚫었죠. 이게 이날 경기 두 팀의 유일한 득점, 노팅엄의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수비라인의 빈틈을 파악하고 그대로 장거리 패스를 찔러준 모건 깁스 화이트의 패스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죠.
이런 단 한 번 시도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패스 능력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노팅엄이 제일 중요시했던 게 빠른 전환이라서 그래요.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밀조밀한 패스워크, 천천히 상대의 빈틈을 포착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얻었을 때 역습으로 뛰쳐나가는 선수에게 빠르게 볼을 찔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중장거리 패스 능력이 모건기 사이트가 많이 기여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패스 능력과 더불어서 모건기 사이트의 제일 좋은 장점 중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높은 활동량과 전진성입니다. 모건기 사이트는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선수다. 아까의 그 패스 능력과 더불어서 활동량과 전진성이 합쳐지니까 10번으로서 이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빛을 발했어요. 지난 시즌 깁사이트의 히트맵인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모건기 사이트가 위에서만 기다리는 자원이 아니었어요. 위쪽 전방 공간, 이선이나 파이너서드 인근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선수인 건 맞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비교적 아래, 하프라인 밑쪽 공간에서도 관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캐리해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활동량과 전진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 능력이 결합되니까 어떤 장면들이 나왔느냐?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깁사이트가 비교적 후방에서 볼을 잡고 전방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본인의 앞쪽 공간이 열려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끌고 전진을 해요. 이때 노팅엄의 가장 중요한 전술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빠른 전환. 양쪽 선수들도 모두 빠르게 올라가고요. 중앙의 선수도 빠르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동료들이 같이 올라가 주니까 모건기 사이트의 앞엔 여전히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죠. 깁사이트는 여기서 동료에게 섣부르게 패스하지 않고 그대로 볼을 캐리해서 전진, 높은 지역까지 볼을 끌고 올라온 다음에 그제서야 상대 라인을 뚫고 들어가는 엘랑가에게 기가 막힌 킬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좋은 패스를 받은 엘랑가가 그대로 박스 안에서 득점, 노팅엄의 득점을 터뜨렸죠. 비교적 뒤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그거를 잡고 돌아설 수 있는 선수, 그거를 직접 끌고 올라온 다음에 동료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실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건기 사이트의 좋은 활동량이 직접적인 득점으로 이어진 장면인데 노팅엄 후방에서 날아온 볼이 에버튼 후방으로 향합니다. 이때 전방에 있던 우드가 브랜스웨이트랑 경합을 벌여요. 이 두 사람의 경합에서 떨어진 볼이 에버튼 선수 쪽으로 향합니다. 이때 깁사이트의 활동량이 빛을 발했어요. 에버튼이 이 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곧바로 볼을 잡은 선수에게 달라붙어서 이 소유를 방해하죠. 그 결과 에버튼은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는데 실패. 튀어나온 볼이 엘랑가가 있는 공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이후의 장면도 정말 재밌어요. 볼을 탈취한 엘랑가가 대각선 방향에 있는 우드에게 패스를 넘기는데 이 볼 탈취의 주역이었던 모건기 사이트는 엘랑가의 뒤쪽으로 뛰어가서 박스 안으로의 침투를 시도합니다. 우드는 볼을 잡아주고 엘랑가는 패스를 한 후에 대각선으로 뛰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에버튼의 모든 수비진이 4대2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있는 공간으로 쏠려 있습니다. 영리하게 또 활동적으로 움직인 모건기 사이트는 넓은 공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죠. 이걸 확인한 우드가 그대로 모건기 사이트 쪽으로 패스. 깁사이트가 에버튼의 골문을 꿰뚫으면서 노팅엄의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아래 공간에서 볼을 얻었을 때 그걸 돌아서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압박이나 패스길 차단에 동참해서 그거를 빼서 동료에게 플레이메이킹, 아니면 직접 올라가서 박스 타격을 노릴 수 있는 선수. 이런 장면들이 노팅엄에서 깁사이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이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도 오도이한테 패스를 넘긴 다음에 깁사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후반 83분의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허드슨 오도이가 반대쪽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전진할 때 어느새 깁사이트가 올라와서 이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포켓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로 말이에요. 이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깁사이트의 스피드가 필드 위의 그 어느 선수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의 장면에선 이렇게 어느새 깁사이트가 올라와서 박스 중앙, 아무의 방해도 안 받는 공간에 홀로 자유를 얻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 장면에서 허드슨 오도이의 좋은 득점이 이어졌지만 진짜 만에 하나 중앙을 차지한 이 깁사이트한테 컷백을 찔러줬어도 득점으로 이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후반 83분인데도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공격 가담한, 그것도 패스를 뿌린 직후에 그런 깁사이트의 활발한 활동력을 엿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 노팅엄의 경기를 보다 보면 노팅엄 팀의 공격 방향이나 공격하는 공간, 그 중요한 포지셔닝에는 항상 모건기 사이트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장면을 딱 멈춰놓고 보면은 어딘가에는 항상 있어요. 팀 공격에 항상 관여하는 선수, 10번 미드필더로서 정말 중요한 역량이죠.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서 배급하든, 아니면 아까 맨시티전처럼 장거리 패스로 찔러주든, 다른 에버튼전처럼 압박을 해서 볼을 탈취하든, 박스 타격을 해서 직접 득점하든, 그 어떤 공격 상황에서도 깁사이트가 항상 존재했다. 이런 패스 능력이랑 활동량, 전진성, 적극성,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현대 축구의 10번 미드필더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프랭크가 이런 깁스화이트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깁스화이트가 가장 위력적인 건 10번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토트넘엔 메디슨이 존재하죠. 여기서 프랭크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저는 크게 3개라고 봐요. 하나는 메디슨과 깁스화이트를 공존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3-3. 아래에 6번 미드필더 놓고 앞쪽에 10번 미드필더를 2명 놓는, 그리고 각각의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서 공격하는 메짤라 시스템. 이 가능성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둘 중 하나만 기용할까? 이것도 있습니다. 프랭크가 봤을 때 메디슨보다 깁스화이트가 더 나아서 깁스화이트를 주전으로 놓겠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아니면 메디슨 같은 경우에 좀 부상이 많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경기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를 번갈아서 기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변경해서 비교적 아래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중앙 쪽에서 전체적인 팀 플레이를 조율하는 그런 미드필더로를 둘 중 하나한테 맡기고 나머지 한 명은 높은 위치에서 쓰고,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일단 여기서 제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확답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토트넘에서의 프랭크 시스템이 나온 바가 없고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토마스 프랭크 전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랭크 같은 경우는 내 시스템은 확고해, 전술 철학이 이거야, 이것만 가야 돼, 이런 유형의 감독이 아니에요. 지금 선수단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 툴 같은 거를 살펴보고 그거에 맞는 유동적인 시스템을 쓰는 감독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단계에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1번 어떻게든 깁스화이트랑 메디슨을 좀 공존시킬 방법을 찾아보지 않을까? 프랭크가? 왜냐면 어쨌든 메디슨이 좀 부상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번뜩임을 보여준 적이 있는 선수잖아요. 깁스화이트도 그렇고 메디슨도 그렇고 플레이메이킹적인 측면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가 이 둘의 장점을 동시에 공존시킬 만한 그런 방법을 프리시즌 동안 좀 찾아보지 않을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모건 깁스화이트의 토트넘 이적, 앞으로 토마스 프랭크의 새 체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